유가족에게 2007년 12월 7일 기와의 부친이 당사 공화역 선로에 무단 출입하는 잘못으로 당사 열차의 충격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에 의해 당사는 720만엔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어 유감입니다. 당사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유가족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바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동해여객철도 주식회사 철도사업본부.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선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얼른 집으로 와. 머리가 새하얗게 되며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공화역이라고? 돈도 없고 표도 살 줄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전철을 타고 공화역까지 갔지? 지금 시간이면 퇴근 시간이잖아. 아 이거 완전 민폐인데 아버지. 아버지는 전철역에서 이미 경찰서로 옮겨 있었습니다. 시체 안치실이 아니라 창고 같은 건물 한쪽 편에 아버지는 벌거벗은 채 담요에 덮여 있었습니다. 시신과 깨진 안경, 의복, 신발을 확인하였는데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경찰관은 혹시 다른 곳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살해 흔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일부러 선로에 둔 것은 아닌지 범죄 혐의를 살펴보았으나 관련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네요. 기사분에게 힘든 일을 겪게 만들어 저희야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는 91세의 일기로 철도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아버지와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였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던 2007년 12월 7일 오후 4시 30분 아버지는 낮에 운영되는 치매노인 돌봄센터에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깜빡 잠이 든 불과 6, 7분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은 아버지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눈을 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버지는 집 근처 전철에 탑승하여 한 정거장을 이동한 후 공화역에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찰구가 있는 전철을 어떻게 탑승하였는지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화역에서 내린 후 150m 정도 떨어진 플랫폼 끝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문을 통해 선로로 내려갔습니다. 소변을 보기 위한 장소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로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가 발병된 것은 사고 발생 7년 전인 84세 때였습니다. 사만사온같이 문제없는 상태와 이상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온화한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50살이 넘은 저에게 아들 수업은 끝났니? 라고 웃는 얼굴을 물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쳤는데도 밥은 언제 먹니? 라고 말씀하셨고 낮과 밤의 구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오른팔이 부러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여기는 어디야? 나 집으로 갈래? 라고 하며 계속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였고 의사와 간호사의 처치에도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치매는 급격히 진행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는데 치매로 인하여 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마시다가 만취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진의 조언으로 술병에 술을 아예 물로 바꾸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야, 오늘 술맛이 참 좋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차츰 망각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인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였습니다. 치매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점은 가족들도 괴롭다는 것,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문득문득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발생하였던 주변 사례들이 조금씩 공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짊어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 그럼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도쿄에 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아버지와 함께 근처 역으로 간 후 직원에게 저희 아버지가 치매입니다. 도쿄로 가는 표는 매진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쿄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던 40대 이후 기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농협에 간다는 것은 그로부터 10년 전 농협에 근무하던 기억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나 자란 곳으로 간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의 목적지는 점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최악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말도 없이 외출하여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낮과 밤이 바뀐 아버지가 밤에 몰래 나가면 어쩐지 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전해와 그 전해에 아버지가 가족 몰익에 나가 행방불명되는 일이 2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편의점 직원과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출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무한 죽음이 6개월쯤 지나 이제야 가족들 사이에 평온이 찾아올 무렵 철도 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자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노인네를 보호시설에 보내지도 않고 가족들이 꾸역꾸역 집에서 데리고 있었으면 사고를 책임지셨어야죠. 옷에 고작 이름과 연락처를 꿰매고 있던데 그럼 노인네 사라지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당신 가족 책임지라는 겁니까? 당신들의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왜 당신들이 보호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 없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다리고 합니까? 응석 부리세요? 철도회사의 주장은 거대 기업의 그것이라고 보기에 매우 공격적이고 오만하였으며 품격이나 절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채권 회수의 목매는 사채업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도회사의 오만한 태도 배경에는 치매노인과 같이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강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변제를 당연시하였던 당시 일본 사법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이를 강력한 백과 무기로 사용하며 자신만만해했던 것입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성이 강조됨에도 철도회사는 치매 노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선로에 도달하게 만든 잘못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단계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저희 가족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수차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며 철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720만 엔 상당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다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철도회사는 2010년 2월 8일 장남인 저와 어머니는 물론 독일에 살던 동생도 포함하여 가족들을 상대로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일개 소시민인 저희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응당 잠겨 있어야 할 철문을 통해 선로에 이르렀습니다.
철도회사의 관리 소홀 및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선로에 아버지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은 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회적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안 그래도 늘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대 기업이 힘없는 치매 노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를 공갈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았던 기간만큼 오랜 시간인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이렇게 유명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JR 동해철도회사 치매 소송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사법에 관례가 있었기에 예상과 각오는 했지만 재판은 전혀 원하는 방향과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철도회사와의 화해를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재판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기존 판례에 비추어 애초부터 승산이 없었고 거대 기업과 맞서는 자체가 고통스러워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철도회사의 승소 심증을 드러내는 언급을 하였고 그렇기에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판례나 재판부의 태도로 보아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헌신한 가족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게 이게 지금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시각에서는 끝까지 다퉈볼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더 상처받고 고통받는 건 결국 선생님 가족 아닙니까?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적당히 화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90세가 다 되어가는 어머니와 자책하는 아내를 보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선로로 내려가는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소리 높여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건만 철도회사의 변함없는 태도는 아버지의 사고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처사였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은 마치 철도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거만함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저희 가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저를 설득하였지만 화해를 하게 되면 가족과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결국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얼마 뒤로 판결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과는